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태양광 비리 카르텔의 본질은 사실상 당시 문정권이 판을 벌여주었고, 여기에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부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 그리고 눈먼 돈을 보고 모여든 태양광 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태양광 이권 트로이카였습니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한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혐의가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산업부 공무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유권 해석을 통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이후에 퇴직해서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가 드러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윤 대통령이 당시 의사결정 라인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라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인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 태양광 관련된 주무부처는 산업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산업부 내부에 당시에 태양광 산업을 전격적으로 장려하고 여러 시민단체나 민간 기업들에게 정부 예산과 보조금을 퍼주는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한 근거들이 다 자료로 남아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공직 감찰을 통해 들여다보면서 적법한 과정, 그리고 확실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태양광 산업을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게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국고 보조금이나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청구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를 중심으로 유관 공공기관 등 남아있는 자료를 토대로 공직 감찰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네. 어쨌든 뭐 태양광 관련해서 사업 비리도 비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또 전 정부하고 각이 또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또 이게 국면 전환적인 것은 아닌가. 최근에 오염수 공방이라든지 여야 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돼 있었는데, 또 이러한 또 다시 한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아시는 수사에 대해서 이걸 또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뭐 산업부 공무원의 일탈이라든지 어떤 그 과정에서의 뭐 사업가의 불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공무원들과의 유착 관계라든지. 일단 감사 결과는 어쨌든 나온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불법은 당연히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엄정하게 해가지고 엄정하게 저는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다만 근데 대통령께서 당시 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결정 라인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걸 살펴봐라라고 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정책 결정자에 대한 수사, 곧 그렇다고 한다면 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을 노리는 수사는 아닐까. 그러니까 산업부 그 공무원을 넘어서 그 위까지. 그렇죠. 결정 라인이라는 건, 정책에 대한 결정 라인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이하 그 밑에 판단하는 정책실장들이라든지 저는 전반적으로 걸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 결정하는 것을 놔두고 이게 매번 수사로서 이것을 검토할 것인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어쨌든 국가 보조금 받아가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부분은 감사 결과 드러났어요. 때문에 이번 건과 관련해서 태양광판 LH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21년도에 이제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네. LH 이제 토지주택공사죠. 공사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해가지고 크게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번 사건도 이제 태양광판 사업한 LH공사 비리 사건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그 감사원 감사 결과 이제 그 한전 산하 이제 한전과 포함해서 8개 공공기관에서 약 250명 정도의 임직원이 여기 연루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한전하고 산하 기업이면 어쨌든 태양광 사업을 뭐 감독하거나
이 보조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될 그런 기관인데 네. 당연히 태양광 사업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직원들 태양광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이제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굳이 해야 된다면 뭐 겸직 관련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원칙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차명으로 예를 들어 뭐 자기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놓고 태양광 관련 정부 보조금들을 그 사업체가 받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당시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네. 이 보조금들을 그냥 그 관련 이제 한전 등 관련 기업 그 공기업 임직원들이 다 같이 이제 나눠 먹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그 외에도 지금 이 사업 부지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다면서요? 네, 자그만치 100억 원이 폭등했습니다. 아이고. 민간 주도로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태안 이야기인데요. 이 개발 당시 부지의 3분의 1 정도가 목장 용지였다라고 합니다. 개발을 위해선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했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감사원 설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한 민간업체의 청탁을 받아 이 산업부의 A 과장이 이 행정부시 동기인 B 과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권한에 없는 유권 해석을 통해 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아하. 이에 따라서 이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만 이전보다 100억 원 이상이 뛰었다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와, 100억 원 이상 뛰었다고요? 장혜자 최고요. 지금 뭐 인허가 문제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지금 문제가 된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이 문제가 된 업체에 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은퇴할 때가 돼서 취업한 게 아니고 공무원 산업부 공무원 하다가 바로 취업한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공무원까지 이렇게 내던질 정도면? 저는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수사가 생각됩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의 A 과장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산업부에 근무할 때 모 태양광 업체에 매우 유리하게 법령 해석을 해줍니다. 네네. 그로 인해서 이 업체가 45억이라는 지연 이자를 아끼고 또 추가 원상 복구 비용 7억 8천만 원. 그러니까 50억 이상의 비용상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정년이 안 됐는데 그만두고 그 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당연히 이 법령 해석, 유권 해석에서도 사전에 뭔가 이해관계가 작용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산업부 출신 B 과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는 모 업체의 전무, 협력업체 전무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정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관련된 사업체에게 이권적인 해석을 몰아주고 그 업체와 관련 업체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 취직을 한다는 거. 이거는 공직기강에서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까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공직기관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에 뭔가를 모의하고 인허가를 해주고 취업을 또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자 설주현 부위원장 또 네. 감사 결과 보면요. 네. 자, 이 군산시장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러면서 고교 동문업체가 입찰 조건에 미달했는데 그런데도 계약을 강행해서 군산시에 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 이게 이제 감사 결과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군산시의 해명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하거든요. 이 해명은 좀 납득이 가세요? 뭐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말 자체는 뭐 크게 어긋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과 대표 그 업체 대표가 고등학교 동문이어서 네. 뭐 그렇게 해줬다, 특혜를 줬다라는 부분까지는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군산이라는 좁은 도시예요.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 도시고 네. 어찌 보면 그 지역에서 가장 뭐 예를 들어 명문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동문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 넓다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리가 갑자기 올라서 100억 원의 예를 들어서 이자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연대 보증을 했다?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또 군산시의 하나의 좀 빈약한 변명은 시민펀드, 건설 비용을 1년간만 대출한 다음에 시민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부분을 보장하려고 했다. 그럼 시민펀드가 확실하게 모아진다는 보장이 있었던가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그 지역 광역 지자체가 아니라 지역 소지역 단체장에서 이러한 뭐 그 지역 내에서 이러한 사업 같은 걸 할 때 특히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이게 수익자인 지자체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에 보증 서는 경우들이 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채권자인데 연대 보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 채무자인 업체가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망하게 되면 이 리스크는 전부 다 또 지자체가 다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군산시의 변명도 조금은 빈약하다. 이 부분 뭐 시장이 이제 뭐 형사처벌이 돼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또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제가 보도상으로 나온 것만으로는 군산시의 어떤 해명이 그렇게 납득이 100% 된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자, 이게 조금 들어가 보다 보니까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난해한 문제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조사를 지시했고요. 앞으로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걸 저희가 좀 쉽게 풀어서 다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앞서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치를 지시를 했죠. 자, 이것뿐만 아니고요.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두고도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에도 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하라 이런 메시지 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뭐 사기, 착취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연일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국가 재정을 아껴 써야 한다는 데는 모든 국민분들이 동의를 하실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을 좀 펑펑 쓴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사실상 뭐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1,000조에 육박하고 있다, 국가 채무가. 이런 공식 데이터까지 나오는 마당에 정부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특히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지난 5년 동안 무려 2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늘어난 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시민단체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사회 통합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를 했나요? 그렇지 않고 이 눈먼 돈이라고 해외여행 가는 데 쓰고 회식하는 데 쓰고 펑펑 쓴 정황 등이 이 전수조사 등에서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면서 국고보조금이나 예산 지원 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다라는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것 같습니다. 소신을 밝히는 거다. 자, 설전 부위원장.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이 보조금 얘기할 때마다 전 정부를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네. 이번에도 전 정부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집권 1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전 정부 탓은 그만 하셔도 참 좋지 않을까.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셔야죠. 윤석열 정부가 뭘 하겠다. 근데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뭐 전 정부가 남긴 빚이 400조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었습니다만은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한참 우리가 마스크를 이 더위에도 꼭 쓰고 다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동안 거의 제대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9시까지밖에 영업도 못하고 뭐 4인 이상 집합금지 됐었고 우리가 그러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히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월드였어요.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재정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에 재정 지출을 많이 한 것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단순히 400조라는 빚이 늘어났다라고만 얘기하시면 그럼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뭘 했었나요? 그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에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하시면서도 코로나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전 정부에서 어떠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장해찬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뭐 보조금을 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정말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하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해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전 정부 탓으로만 이런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뭘 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 자, 김진희 변호사. 이렇게 대통령이 연일 보조금 관련해서
언급을 해요. 그럼 뭐 이 부분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시행령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 외부 검증을 받는 이제 보조금 기준이 이제 3억에서 1억 원으로 이제 낮아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기준 이하의 어떤 보조금 같은 경우에 이 보조금을 타간 측에서 각자 이제 정산을 한 다음에 뭐 영수증을 붙이고 이 정산 보고서를 그 관련 공무원한테 제출하면 끝.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 있었는데 그럼 이제 실무 공무원분들도 사실 이걸 제대로 막 검증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썼을 때 제출하는 그 정산 보고서를 이제 외부에서 검증을 받는 그런 기준 자체를 3억 원에서 1억 정도로 강화를 해서 훨씬 이제 좀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런 정책을 지금 마련을 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과거에 이제 외부 검증 대상이 한 9천 개 정도 기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 강화로 인해서 한 4만 개 정도로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보조금 관리의 수명성은 강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전보다 더 꼼꼼해지고 더 투명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조금 문제를 놓고요. 여당 그리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라고 하죠. 이 전장연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요. 전장연이 서울시 보조금을 지하철 시위에 썼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서 또 다른 의혹 하나를 제기했습니다.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21년 민주당 경선과 22년 대선 지방선거 때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회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인단 동원하고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어떤 후보의 집회나 지지에 그 조직을 통해서 동원하는 것은 위반이에요. 민지숙 기자, 지금 뭐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에요? 네, 바로 이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 하태경 의원이 직접 공개한 단체 대화방 메시지가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낙선을 하자 아쉬운 패배를 했다. 우리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대정부 투쟁을 강조하는 듯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또 작년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의 송영길, 조희연 후보에 대한 지지 서명 요청이 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측은요. 이 선거운동에 전혀 동원된 적이 없고 지급받은 보조금 모두 합법적으로 썼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자, 설주환 부위원장,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얘기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중, 그다음에 대선 본선 기간 중에 아마 그 이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아마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화면에서 봤듯이 단체 어떤 대화방에서 어떤 그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낙선한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뭐 아쉽다라고 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선거법을 위반해서 지지 선언이란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당시에 캠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단체들이 지지 선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후보자가 없는 상황. 뭐 그런 상황에서는 지지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관련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돼 있지는 않다. 자, 어쨌든 뭐 김진희 변호사 의혹 뭐 관련돼 있지는 않다고 했는데 의혹이 나왔으니까 뭐 조사는 해보고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어쨌든 민지숙 기자가 이 메시지 내용을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내용만 봤을 때 이게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우리 판례는 이제 관련 사례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고 하면 어떤 보조금을 받은 단체나 이런 부분이 정책적인 어떤 메시지를 표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허용을 하고 있지만 특정 정당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정선거운동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도 이런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장애인 단체다 하면 장애인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관련해서 뭐 좀 더 중립적인 어떤 메시지를 낸다든지 이런 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용 나오는 거 보면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고요. 뭐 이재명 전 대표나 송영길 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특정 정당의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우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부정선거 운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의 또 처벌 규정이 별도로 따로 있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좀 진행되는 내용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장희찬 최고위원, 요거 하나만 짚고 하나만 넘어갈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다 하고서 한동훈 장관 콕 집어서 체포동의안 부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대통령도 이 부분 상당히 좀 챙겨보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뜻인가요? 워낙 이례적인 일이니까요. 대한민국 역사상 특정 정당에서 이렇게 줄기차게 방탄국회를 가동시킨 전례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 혐의를 설명하러 가는 게 법무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체포해야 하는 이유, 구속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에게 이토록 이례적인 사안에 대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비록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도 수사에 영향받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하겠다라고 딱 업무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국회가.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그리고 저는 외신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대서특필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줄줄이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영장 실질 심사도 안 받게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엄청난 특권 그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국무회의 이후에 나온 뭐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나와서 그거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어제 광주 비엔날레 현장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광주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런데 이 행보가 눈길을 끄는 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을 지냈던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히죠. 강기정 광주시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 코어의 코끼리라고 해서 위치가 코가 어떻게 같이 앉아주세요. 여러 번 만져봤습니다. 민지수 기자, 영부인이 광주 비엔날레 찾은 거 뭐 처음은 아니라고 해요. 뭐 세 네. 번째라고 하는데, 그런데 개막식에는 참석을 못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3월 순천에서 열린 국제 정원 박람회에서 강기정 시장 본인이 직접 이 김건희 여사에게 와주십사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난 4월 개막식에 끝내 참석하지 못한 건데요. 김 여사 초청권으로 강 시장 본인도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강기정도 빨간색인가 보다, 뭐 눈도장을 찍고 싶어서 그러냐, 아하. 또 하나의 수박이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해서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좀 분석을 해보고요.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강기정 시장 상당히 조금 친밀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강기정 시장이 이전에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또 언급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우리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국민대에서 교육부가 감사를 해서 학력 허위 기재, 경력 허위 기재에 대해서 정확히 맞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시비비를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될 거예요. 김건희 씨 리스크는요, 김건희 씨가 국회 증인도 빼고 막 그랬던 발언, 또 언론 기자들 다 감옥 보내겠다는 것, 또 미투 사건, 이런 걸 김건희 씨의 직접적인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설주환 부위원장, 뭐 네. 과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강기정 시장이 김건희 여사 초청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저렇게 비판을 했던 것은 본인이 광주시장 지자체 장을 하기 전이고요. 네. 그냥 평론을 할 때였었고, 그냥 지금은 140만 인구를 책임지고 있는 광주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시장으로서 상당히 뭐 본인의 위치와 그다음에 지금 또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위치가 좀 다르다고 저는 보여요. 특히나 최근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특히 광주시 같은 경우에 예산을 참 따기가 어렵다. 특히나 정권은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다음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광주시에서 유치를 해서 가져와야 될 예산들이 상당히 좀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네. 아니면 배정받지 못하거나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게 담은 뭐 강기정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예산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동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어찌 되었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그 지자체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뭐 김건희 여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물론 있으신 건 그렇죠. 아니시죠. 네. 아니시지만 정부 지금 특히나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그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본인의 어찌 보면 해오던 업이기도 하고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는 부분에서 관계를 유하게 하고 어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강기정 시장이 이런 뭐 김 여사를 초청해서 문화행사에 초청해서 특히나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행사거든요. 저는 절대 잘못했다고 보지 않고 이런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수박이네 마네 저는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자치단체장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거다. 장기찬 최고위원 지금 서울중앙 부위원장 잠깐 얘기했지만 일전에 이제 윤호중 의원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때 일본 당원들이 막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강기정 시장도 뭐 강성 지지층에서 막 비판하고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지자나 당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정치인이 때로는 당원과 지지자를 꾸짖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죠.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김건희 여사와 저렇게 웃으면서 대화 나눈 거 이거 모험적인 모습이지 대체 뭐가 잘못이죠? 그리고 지역 자치단체장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에 영부인을 초대해서 그 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언론 보도도 당연히 더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도 이참에 광주 비엔날레 가봐야겠다 하는 관광객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박수 칠 일이지 이게 왜 민주당 진영 내에서 비판받고 욕먹을 일인지 당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비이성적인 일부 팬덤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때로는 꾸짖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진영주의 대결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내심 이걸 양념 정도로 여기면서 그래도 내 편 들어주는 팬덤이니까 놔둬야지. 그냥 적당히 아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말리는 척만 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한국 정치가 점점 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광주가 뭐 예산 따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보니까 김기현 대표 등 해서 이제 호남 지역 쭉 방문하던데 기사에 보니까 그 제목에 예산 폭탄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치가 돼서 여쭤보는데 예산이 좀 그거 때문에 내려가신 건가요? 오늘 김기현 대표가 지도부로 취임하고 나서 예산 관련 협의는 이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뭐 당협위원장들, 정치인들,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예산 협의를 했다는 것. 그만큼 호남의 진심이고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호남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차별을 받거나 예산을 덜 가져가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네. 일어나지도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지숙 기자의 뉴스 플레이리스트 뉴플리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와 이 조나땡의 친윤 대친문 빅매치입니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제 곧 이 교수 직함도 전직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서울대 어제 조 전 장관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 징계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재취업 금지, 이 교수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조 전 장관 입시 비리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후 교수직 직위 해제가 됐지만요. 공식 징계는 아니었는데요. 지난 2월에 나온 이 징역 2년 1심 실형 선고가 3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었던 징계 절차 개시의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동명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2년 전 오세정 서울대 당시 총장 국정감사장에서 이 늦장 징계 지적이 나오자
이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일 뿐이다라며 1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요원 징계 규정에 따라서 조국 교수에 대해서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네,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받은 딸 조민 씨의 이 장학금 600만 원, 이 돈을 건넨 이 노환중 부산대 교수도 1심 유죄 판결이 똑같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부산대는 2심까지 이 징계 절차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 측도요, 2심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서울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장 불복해 법적으로 다툴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3년이나 걸린 절차 그 결과는 사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왜 하필 지금 시점이냐, 이게 주목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마침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시점을 맞춰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라는 의심을 이야기했는데요. 조국 장관이 평산마을 방문했다 온 직후에 지금 느닷없이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게 깔려 있는 것 과연 같아서. 서울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이게 벌인 일인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서울대 스스로도 오해를 감수할 수 있는 측면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을 자초했고 그걸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서울대도 여기 네, 이런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도요. 입시 비리로 인한 교수직 파면 중징계 결정. 윤 씨네 가족은 무죄고 조 씨네 가족은 유죄냐, 이렇게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가 된 것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 레이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윤 씨네 가족은 무죄, 조 씨네 가족은 유죄. 윤 씨네 가족의 희극, 조 씨네 가족의 비극. 이 희극과 비극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네, 최강욱 의원, 조국 전 장관 본인은 출마를 이야기한 적 없다, 이렇게 했지만요. 지난 주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간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술잔을 맞대는 사진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이 조국 총선 출마설 솔솔 나오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는지 나가더라도 민주당 간판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저는 정권 심판론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 정책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조국의 늪에 빠져가지고 민주당이 아주 총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입당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네, 국민의힘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는요, 입시 비리로 상처 입은 청년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할 이유는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로남불 조국도 나오고 부동산을 망친 김현미도 나오고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김상조 장하성도 나오고 다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민주당이 제 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환영입니다. 조국의 강, 남국의 바다, 제명의 진흙탕, 민주당의 눈부신 총선 전략에 경의를 표합니다. 네, 내년 4월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요, 조국 전 장관 법적으로는 출마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서울대에서 파면된 조국 전 장관, 이제 남은 선택지 총선밖에 없다 이야기 나오는데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시락 싸들고 출마 권유하고 싶죠. 아. 그러면 내로남불이라는 명확한 전선이 형성되니까요. 그럼 조국 전 장관 대항마는 구하기도 쉽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자기 자녀 대입한 부모라면 누구든 조국 전 장관의 대항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출마할 때 네. 저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면 또 뭐 친명과 친문 사이의 갈등이다 뭐다 하고 말이 굉장히 많아지고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동정 여론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심 이 한국 정치적 차원에서는 조 전 장관 출마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총선 승리만 생각하면 이렇게 나와서 내로남불 대 공정의 싸움으로 총선 프레임이 형성되는 게 나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네. 조국 전 장관 등판론 사실상 굉장히 무르익어서 지금 이제 나오냐 안 나오냐보다 어떤 지역구 나올 거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주환 부위원장님, 조 전 장관 주소지가 봉천이기 때문에 관악갑에 나올 것이다. 네. 또 웅동학원이 있는 창원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솔직하게 어디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희도 의견은 분분해요. 안 그래도 그 원래 저기 방배동에 사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관악갑으로 옮기시면서 당시에 현역 의원이 유기용 의원님이신데 뭐 그쪽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이 출마설, 관악갑 출마설이 굉장히 불거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지인들 통해서 조국 교수에게 여쭤보면 그럴 일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이상하게 본인의 행보는 또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계속 오늘의 우리가 이런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을 만큼 지금 어찌 보면 조국 교수님이 전 교수가 지금 본인이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억울함 느낄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조국 교수가 형사적인 책임을 다한 뒤에 그다음에 저는 정치를 하셔도 늦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굳이 내년 꼭 총선에서 본인이 선수로서 뛰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나오면 또 민주당에서 이게 뭐 무소속으로 나가시더라도 민주당과 이걸 과연 연결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본인도 잘 알고 민주당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가 얘기한 대로 남의 집 좋은 일 시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조국 교수가 좀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정치하는 걸 막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내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장해찬 최고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에 나가서 문 정권 재평가 받아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장제원 의원 이야기도 언급이 됐습니다. 윤석열, 문재인 최측근의 빅매치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먼저 이제 설주환 변호사님은 합리적인 분이라 별로 안 반기는데 민주당이 아까 우리가 본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 안 됐다 막 하잖아요.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실더라고요. 저는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고 양산의 현역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구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있죠. 누가 됐든 두 분 다 조 전 장관이 자기 지역구로 오면 정말 신나지 않을까요? 밖으로 티는 못 내도. 왜냐하면 그 지역구 자체가 이 정치의 중심지로서 주목을 받게 되고 조 전 장관처럼 꺾기 쉬운 상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후보자 토론회에서 입시 비리 한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끝나요. 맞다고 하면 선거 하나만 하고 아니라고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돼봤자 당선 무효형 나와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처럼 사실 국민의힘 정치인들 차원에서 상대하기 쉽고 관심도 끌 수 있고 우리 지역구 나오길 바란 후보가 또 없다. 그래서 윤영석 의원이든 장제원 의원이든 뭐 부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설주환 부위원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제 파면 결정이 나왔는데 또 논란이 됐던 게 사실 직위 해제 상태에서 1억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서울대 규정에 어긋나는 건 아닌데 뭐 법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제가 이 평론 TV 나와서 얘기한 것도 벌써 1년 넘게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해보면 지금 뭐 조국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도 굉장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립대를 마찬가지로 해서 저는 이 직위 해제된 이후의 교원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월급, 공무원의 월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번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이걸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정파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거 이번 마지막 21대 국회를 마치기 전에 꼭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올해 안에는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매주 출연하시는데 이렇게 신나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총선 얘기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총선까지 아직 11개월이나 남았죠. 그런데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총선 관련해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씩 좀 짚어 풀어보겠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먼저 이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얘기해 볼 텐데 선거 때마다 유시민 이사장은 항상 언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네. 어제 한 TV 프로그램 나와서 뼈 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현재 뭐 우리 사회가 뭐 바람직한 사회와는 아주 다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또 뭐 각자 도생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 싫으면 또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바꾸면 된다. 이런 굉장히 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걸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이제 유시민 전 이제 이사장이 뭐 이런 언행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뭐 어용 지식인이다 자처하면서 이제 지식인들 모독까지 해가면서 황당한 좀 얘기들을 좀 많이 해왔는데 네. 저는 차라리 이렇게 뭐 대놓고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차라리 좀 낫다고 보여져요. 예전에 어용지식인 뭐 얘기하면서 뭐 하드디스크를 증거 보존을 위해서 가져갔다느니 뭐 이런 도저히 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본인의 어떤 가치를 떨어뜨렸는데 그럴 바에는 지금까지 정치 계속 해 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바엔 이렇게 확실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시고 그냥 나는 정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장해찬 최고, 요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싫으면 바꾸면 된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기회, 이 기회가 총선 얘기하는 건가요? 뭘 얘기할까요? 글쎄요, 뭐라고 의미를 하는지 설마 일부 과격한 이 강성 뭐 좌파라고 할까요? 그런 시민단체들이 말하는 대통령 퇴진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총선을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조국 사태 때 이미 메신저로서의 공신력은 다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도우면서 한때 잠시나마 형성되었던 청년층의 지지나 신뢰를 본인 스스로 다 탕진해버리고 정치적 어떤 파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하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출마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유시민 전 이사장은 단골 손님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는 정치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할 일이 제 인생에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저의 선택이죠. 2013년도에 정치를 그만두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저를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뭐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면 뭐 야 기분 좋다 뭐 하든 안 하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이게 이런 상황은 되게 좀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다 을이에요. 저만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또 다 을이 될 수밖에 없고요. 솔전부회장. 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총선이 또 다가오니까 출마 얘기는 또 붙어요. 어떠세요? 출마할까요? 어제 그 같은 방송에서 이제는 객석이 더 어울릴 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라고 저는 오히려 더 요즘에는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글을 쓰시거나 또 좋아하는 낚시를 하실 때가 더 행복하신 것 같고 본인도 정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는 대권 후보로도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총선에 대한 출마는 거의 희박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뭐 진영을 결집시키는 본인의 어떤 뭐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다시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는 내년 총선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역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때마다 언급되는 단골 손님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해봤고요. 그리고요, 일명 박의 사람들로 불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 있는 인물들의
출마설도 솔솔솔 나오는데 과연 그 연관 있는 인물들 누굴까요?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소위 대구 경북 의원들 뭐 했냐 이거요.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팔아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개인적인 모멸감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곧 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후원회 회장으로 대통령께서 후원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장희찬 최고위원, 제가 영상 봤는데 자 우병우 전 수석 얼마 전에 복권 후에 언론하고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뭐랬냐면 국가를 위한 역할을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하고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직인거리에 있으면서 지난 4월에 동아사 방문에 동행을 했고 자 최근 1년의 이런 행보들이 총선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뭐 연관이 있는 쪽으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를 위한 역할을 고민하시다가 이 사회에 남으셔서 그냥 좋은 조언해 주시고 또는 학자로서 뭔가 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신 부분을 풀어내주는 게 국가를 위한 역할에 더 어울리는 길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 총선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냐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지 과거의 인물, 이전 정부에서 누릴 거 다 누린 인물들이 다시 복귀하는 그런 무대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민주당의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업고 출마하려는 거 제가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부귀영화 다 누린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또 나오는 게 과연 국민에게 동의가 되는 부분일까요? 저는 영남 지역과 TK 주민들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오히려 만에 하나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이 이제 평온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총선 모드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 개인의 자격으로는 우병우 전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출마로 거론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지수 기자,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지역구가 경북 경산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당선 가능성까지 거론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국정농단 4년의 수용 생활 마치고 지난해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선을 지낸 이 경북 경산에서 명예회복을 노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지역 정치인은 최 전 부총리 총선 출마 거의 확실하다. 이미 지역 내에서는 과거의 최지원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지역 내에서 확고한 지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 여부를 떠나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장해찬 최고위원 얘기도 들었지만 이렇게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다소 복잡한 심경도 좀 읽히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올까요? 근데 우리 당 공천 받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적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 출마는 자유고 또 본인은 명예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우리 당 공천이 안 됐을 때 선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형을 다 끝냈습니다. 또 사면 복권도 받았습니다. 예. 고향 영주 쪽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쪽 지역에 제가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서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 근데 보면 이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희박하다고 보세요. 명분과 동력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지지층,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분들은 이 민주당의 180석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다음 총선에서 누구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가 아니라 민주당을 제압해서 과반 의석을 달성해서 대통령이 제발 일 좀 할 수 있게 해라라는 걸 지상명령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어떤 움직임이라도 저는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차가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전 이제 그런데 네.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면 지금 사법적 판단이라든지 처벌 뭐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자 보수 대통합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지금 여권에서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진짜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대답이 없어요.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어떻게 뭐 어떤 신당 예전에는 뭐 친박연대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이제 우리가 201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현직에 계셨을 때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폭발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지만은 저는 지금은 오히려 개별적으로 최경환 총리라든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이 예를 들어 유영한 변호사 같이 뭐 개별적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어떠한 그룹으로 만들어서는 힘들고요. 저는 지난번 유영아 변호사가 지난 총선 때 그다음에 보궐선거와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결과가 이미 저는 결과를 얘기해줬다고 봅니다. 자 총선 내년 5월인데도 불구하고 슬슬 다가오는 느낌이 보입니다.